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화요일에 이제 양자역학의 측정과 이제 해석의 문제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이제 대표되는 우리가 그러한 이른바 측정을 하게 되면은 포기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측정의 어떤 결과로서 어떤 고유 상태 하나로 갑자기 바뀌게 되는,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는 이른바 상태함수의 무너짐, 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상당히 이상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위그너의 동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측정이라는 게 과연 뭐냐? 뭐 사람이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무슨 뭐 고양이도 측정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개구리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도대체 그러면 그 위그너의 동무는 또 누가 또 측정을 해주는 거냐? 그 측정의 어떤 그런 그 계층성이 끝없이 나갈 테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이상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뭐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앞서서 잠깐 제가 이렇게 여기 이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이 Another Fruits라고 하는 그런 그 제품인데, 열대과일 4가지, 망고, 파파야, 잭프루트, 패션프루트 4가지의 열대과일을 말려서 이렇게 담은 겁니다. 봉투에 하나 남은 거고, 이것이 이제 이 뉴탐사 그 몰에서 특별히 할인가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 뭐 그냥 한 봉지가 딱 편리하게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입이 심심하실 때 가끔 이렇게 이거 몇 개씩 뭐 이제 드시면서 이 프로를 보시면 더 이게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좀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걸 광고를 해서 많이 구매해 주시면 저도 덕분에 이거 좀 한두 봉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사실 이거 구매를 해서 저는 이미 상자를 구매해서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려오는 해석을 몇 가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conventional interpretations, 내려오는 해석. 그래서 제일 여기에 이제 중심적인 우리가 이른바 좀 표준의 해석이라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코펜하겐이 그 덴마크의 이제 수도죠. 이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이걸 주도한 거고, 보어라는 분이 이제 덴마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코펜하겐에서 주로 활동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우리가 보통 표준 해석이라고 합니다. 표준이란 말은 대부분의 양자역학 교과서를 보면은 바로 이렇게 그냥 이걸 그냥 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이 말씀드린 건데, 파동함수가 이제 무너진다는 얘기죠. 정말로 파동함 무너져서 측정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파동함수가 바뀐다. 그 고유 상태로 갑자기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이상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말씀드렸듯이, 혹은 비건의 친구에서 동무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언제 그러면 이게 측정이 되는 거냐, 언제 파동함수가 갑자기 바뀌는 거냐가 굉장히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미시적인 거하고 거시적인 게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측정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거시적인 것이 그 작동을 해야지 측정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슈레딩거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어떤 거시적으로 기록을 할 때, 그러니까 거시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가 하나가 뭐 붕괴되냐 안 하냐는 거는 그거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기록하는 측정하는 장치는 거시적인 거죠. 검출기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감각기관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거시적인 기라서, 거기서 이렇게 기록을 할 때 그것이 그래야 측정이 된다, 뭐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의 생각은 못되짚기라는 게 조금 아직 말씀 안 드렸었지만, 우리가 거시적인 계에서 시간이 되짚어지지 않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나이를 먹기만 하지 늙어가기만 하지 다시 젊어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일상에서는 제가 공을 던져서 공이 날아가는 걸 우리가 캠코더로 쭉 찍은 다음에 거꾸로 돌려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고전역학이나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세계에서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되짚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간 되짚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기만 하지 젊어지지 못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엎질러진 물이라는 게 있죠. 물이 엎질러진 거 쉬어도 다시 되담는 거는 굉장히 잘 안 되는 거, 뭐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못 되짚기라고 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영어로는 이제 irreversibility라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는 다음에 이 양자역학이 끝나게 되면 제가 이제 통계역학 얘기하면서 엔트로피 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냐?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 왜 아닐까?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했었던 노벨상의 업적이 바로 거시적인 계에서도 양적학적인 현상이 있다는 건 거시적인 계에서도 파동함수가 무너지지 않고 포기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래서 따라서 미시와 거시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해석이 양자역학의 표준 해석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해석입니다. 이게 완벽하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 그 화요일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을 보시면 솔베이 5차 회의에서 거기 아인슈타인이 맨 앞에 있고 이제 조금 뒷줄에 닐스 보어가 바로 다음 주에 있고 그러는데 그때 아인슈타인과 보어가 엄청난 논쟁을 벌인 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어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쳐다보지 않으면 저 달이 없다는 얘기냐. 달을 제가 쳐다보는 게 측정을 하는 건데 안 쳐다보면 측정 안 한 거니까 그럼 이제 쳐다보지 전에는 측정 안 했으니까 포개진 상태에 있었던 걸 우리가 쳐다보면은 그래야지 달이 있구나 되는 거고 쳐다보기 전에는 그럼 달이 없다는 얘기냐. 이런 의문을 가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말이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하느님은 주사를 던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온 거죠. 이게 확률적으로 해석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답이 정해진 거죠. 어떻게 측정을 할 때 그때 갑자기 어느 하나로 바뀌느냐. 확률적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때 어떤 걸로 여러 가지 가능한 고유 상태들에 포개진 건데 그 중에 어떤 상태로 바뀌냐 하는 거는 확률로 결정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있을 수 없는 거다라는 게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반론을 폈는데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아인슈타인이 놀라운 반론의 예를 들어서 보어가 꼼짝을 못 했거든요. 꼼짝을 못 했다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완전히 이긴 것 같이 됐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하는 그러한 그 실험 장치를 딱 생각을 해서 그걸 딱 제시를 했더니 이제 보어가 꼼짝 못 했다가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있다가 보어가 의기양양에 돌아와서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그 얘기한 거를 뒤엎는 그거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뒤엎었느냐.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성 이론을 갖고 뒤엎었거든요. 일반 상성 이론의 중력을 갖고 뒤엎어서 참 아이러니컬한 게 된 건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자기 이론 때문에 자기가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그때 아인슈타인 보어 논쟁이 대부분 경우에 보어가 이겼다. 보어가 완승했다. 보통 그렇게 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이 표준 해석이 된 거거든요. 근데 꼭 그러냐?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요새 와서 최근에 와서 과학사의 새로운 시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인슈타인과 보어가 완승이라 꼭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은 어쨌든 자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거는 뭔가 조금 의문이 있는 거죠.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좀 이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다른 해석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식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식 해석. 이건 뭐냐? 아까 비거너의 동물한 거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비거너의 동물. 비거너가 자기 동물을 고양이 대신 집어넣어 갖고 동물은 사람이니까 그거 보면 되지 않느냐 한 거였는데 뭐냐? 이거는 이 파동함수가 무너지는 거는 맞는데 언제 무너지느냐? 의식이 작용할 때 무너진다는 거죠. 의식이 있어야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이건 따라서 거시기록 같이 이렇게 의식이 없는 그런 거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고 의식을 가진 존재가 있어야지 무너진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야 되느냐 아니면 고양이는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참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고양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핵심이 뭐냐 굉장히 허무맹랑한 얘기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그러니까 이 양자계의 어떤 그 대상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상호작용이 중요한 구실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자유의지하고 관련된 굉장히 깊은 문제라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데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양자계와 마음의 상호작용하는 건 양자역학 기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무너짐이나 힘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자 사실 이제 이 문제에서 뭐냐면 우리가 혹시 기억하시면 이런 것이 이제 슈에잉어의 방정식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뭐 조금 이렇게 약간 1차원의 간단한 경우를 쓰게 되면 여기에 XT죠. 이것이 무슨 뭐 마이너스 20%. 뭐 이런 식으로 쓰실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의해서 psi라고 하는 것이 x의 t의 시간이 지나면 t가 지날 때 어떻게 가느냐는 건 이 식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거하고 우리가 측정할 때 갑자기 파동함수가 바뀌어버리는 거, 그냥 무너져서 갑자기 고유 상태 하나로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는 이 식으로 전혀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이 식은 그런 거는 말하지 못합니다, 전혀.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측정이란 문제는 이 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양자역학의 표준의 그 슈랭거 방정식, 이런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해나가냐로 아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떼어서 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거죠, 따라서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엑스트라로 더해서 억지로 하나 가설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위그너의 생각은 양자하고 마음이라는 거 상호작용이 양자가 안 되게 이걸로 기술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따라 그때 무너짐이 있는 거다. 이걸로 기술 못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면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의식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인간을 생각하는 건데, 인간이 아니고 뭐 고양이라도 상관이 없지. 하여튼 그런 좀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두뇌도 좀 있고 하여튼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현재 믿기로는 우주라는 게, 그러니까 우주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우주를 우리가 공부할 때. 대략 우리 현재 이야기로는 138억 년 전에 이제 우주가 시작을 했고, 지구는 대략, 이 태양계는 대략 한 46억 년 전에 이제 태양계가 생겼다고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이 생겨난 거는 그보다 이제 더 뒤고 하여튼 등등등 하는데, 인간이 생겨난 거는 뭐 얼마 안 됐죠. 뭐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현생인류를 생각하냐, 고생인류까지 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500만 년 넘어가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냐. 의식이 없게는. 그러니까 우주의 의식이 생겨난 건 명백하게 비교적 굉장히 최근이거든요. 우주가 태어났을 때 비해서. 아주 최근인데, 그럼 그전에는 우주가 없었다는 얘기냐,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냐, 이런 그 반론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의식이 없었으니까. 이런 문제 생겨난 거고.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이,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거 말고 또 많은 게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조금 전에,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하셨던 바로 묻세기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묻세기 해석. 영어로는 many worlds interpretation, 많은 세계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사람들이 한 건데, 주로 이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석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아까 슈링거 고양이를 우리가 비건의 동물로 지난주에 했었을 때,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에, 비건의 동물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 비건의 동물은 또 누가 측정을 해서 파동함수를 또 이렇게 무너지게 할 거냐. 또 그걸 또, 그럼 슈레딩거가 건다. 슈레딩거의 파동함수도 누가 또 측정을 할 거냐. 이렇게 끝없이 나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끝이 안 되죠. 끝이 가면 결국은 온 우주, 전체 우주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전체 우주의 파동함수는 누가 측정하겠냐 이거죠. 우주 바깥에 아무것도 없을 텐데, 우주가 끝인데, 그 우주의 파동함수는 누가 측정을 해서 누가 무너지게 할 거냐, 뭐 말이 안 되니까. 우주란 건 아마도 닫혀있는 게고, 우주의 관측자는 없는 거죠. 뭐 말 하나마나, 우주가 전체니까. 그래서 따라서, 그럼 온 우주의 파동함수가 어떻게 되냐, 뭐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에베르트라는 사람이 사실은 휠러의, 학생이었을 겁니다, 제자. 학생이었는데, 휠러는 좀 더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파동함수가 무너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무너질 수가 없다. 파동함수가 무너져야 된다고 하면, 측정해야지 무너진다고 하면 이 우주 같은 거는 말이 안 되니까요. 무너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상태가 무너지는 게 없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대신에 우리가 실험을 한 결과를 보시면 분명히 상태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포기된 상태에 있던 거 측정을 하면 하나 다 바뀌는 건 분명히 맞으니까. 그럼 상태가 무너지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게 뭐냐? 바로 대신에 우주가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갈라져서 갈라진 가지들은
서로 다른 가능한 결과니까 무슨 얘기냐? 서로 다른 고유 상태를 해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가지들로 우주가 갈라진다. 측정할 때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전자에 우리가 겹실틈 실험을 할 때 전자가 이제 왼쪽 실틈으로 진행할 거냐, 오른쪽 실틈으로 진행하냐를 우리가 측정을 하면 그 중에 어느 하나 딱 결정이 될 텐데 그건 뭐냐? 그때 파동함수가 무너져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거 하나 딱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전자가 왼쪽으로 지나가는 그런 세계가 하나 생겨나고 전자는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세계가 하나 생겨나서 두 개 갈라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어느 한 세계를 이제 한 세계에서 그 세계를 보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쓰면 이제 뭐 이런 식인데 이건 뭐 그냥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러면 행복하시나 이런 해석이? 아니 저 위에 거보다는 그럴싸한 것 같은데. 그럴싸하다. 네. 자, 그 세계도 존재하고 이 세계도 존재하는 걸로.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이른바 멀티버스, 다중우주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 힌트를 얻어서 나온 건데 믿어지시나요, 그게? 아니 그 믿어지진 않지만 뭐 어차피 다 못 믿겠는데요. 뭐. 자, 그러면 가장 문제가 우리의 미래는 이제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죠. 갈라지니까 유리하지 않은 거고 더 이상한 거는 자, 측정을 할 때마다 갈라져야 되거든요. 측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동안. 무수히 거의 무한번 측정했으면 우주가 무한하게 갈라져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마다 갈라진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나? 저는 안 믿어지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믿기가 어렵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논리적인 모순은 없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코펜하겐에서 표준 해석이라는 거는 명백하게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그러니까 아까 지었습니다만 슈링거 방정식으로 분명히 기술이 될 수 없는 거고 파동함수 무너진다는 건 그 우리가 별개로 따로 이렇게 가정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러면 언제 무너지는 거냐? 측정할 때 무너지냐? 그럼 측정의 도대체 정체가 뭐냐? 사람이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고양이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개구리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렇다면 그거 측정한 사람의 그건 또 누가 또 측정할 거냐? 그럼 또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한 의문이 생기고 그거는 명백하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거 코펜하겐 해석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불완전, 그래서 양자역학은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게 이래서 그런 겁니다. 표준 해석 보면 불완전하죠, 명백히. 그러니까 제가 양자역학을 강의 첫 시간에서 양자역학은 스스로 파멸의 시야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 양자역학이 양자역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린 다만 쓸 줄만 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이래서 그런 거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무색의 해석은 명백하게 모순은 없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은 없지만 그러나 믿기가 어렵죠. 사실 우주가 지금 무한히 많다는 얘기군요. 그럼 우주가. 그래서 찾아야죠. 언제 갈라지는지. 그래서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거에 따르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너무나 그러니까 간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쨌든 자, 이게 다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개 더 소개를 해드리면, 자, 양상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양상 해석, 모달 인터프리테이블인데, 이거는 흥미롭게도 반 프라센이라는 사람은 물리학자가 아니라 철학자거든요. 철학자도 해석한 게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동역학적으로 이렇게 방정식에 의해서 이렇게 실제로 시간에 따라 변해나가는 그런 동역학의 문제하고, 우리가 실제 우리가 어떤 특징에서 어떻게 얻는 값하고는 서로 별개의 거다. 상태가 두 가지가 다른 상태다. 두 가지 상태를 같이 따로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흥미를 끌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거의 없어진 해석입니다.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 이게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숨은 변수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뭔가 아직까지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어떤 변수가 있어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춰진 변수라고 얘기하는 건데 숨어있는 변수다. 이거를 만일에 찾아내면 양자역학은 이제 완전해진다. 지금은 양자역학이 불완전한 상태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양자역학이 불완전한 거고, 그래서 파동함수라고 하는 걸로 이게 기술을 하는데 이거는
불완전한 기술인 거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아직까지 찾지 못한 그러한 변수를 우리가 만일에 찾아낸다면 그러면 결정론적인 적용, 그러니까 고전역학까지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 거다. 양자역학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양자역학이 무슨 뭐 확률 얘기하고 뭐 이런 건 다 잘못된 얘기고, 그러니까 불완전한 얘기고, 만약 우리가 다 알게 되면, 모든 걸 다 알게 되면 양자의 불완전성은 없어지고, 물론 파동함수의 무너짐이라는 건 말이 안 돼. 이런 거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고전역학 같이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수분변수 이론인데, 좀 파동함수 자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틀렸다는 게 파동함수는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한 거. 평균적인 기술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평균적인 기술하는 거지, 파동함수는.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인 기술일 뿐이지, 이게 완벽한 기술은 아니다 하는 거죠. 안전한 기술이 아니다. 근데 저기는 왜 누가 저걸 주장했는지가 안. 그거는 이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아인슈타인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네,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 건데, 이런 입장인 셈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근데 이 수분변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맞아야 되겠죠. 실험을 통해서.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표준의, 그러니까 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가 예측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 수분변수 이론이 예측한 결과하고 일치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양자역학이 예측한 결과들은 아직까지는 실험에서 어긋난 게 사실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예측한 결과는 맞다고 보여져요. 양자역학이 맞다 이전에 양자역학이 예측한 결과는 다 맞는데, 그럼 수분변수 이론이 예측한 결과도 다 양자역학이 예측한 결과랑 똑같이 일치하는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흥미로운 문제가 이겁니다. 자, 이거 해야 되죠. 수분변수 이론이 만일 맞다고 하면 양자역학의 모든 팀의 예측과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일단 비맹락성 이론이 뭐냐? 아까 양자 맹락성이라는 걸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특정 결과라는 거는 맥락에 의존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맥락에 의존한다는 거는 도중에 다른 걸 측정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런 거, 그래서 만일에 파동함수, 그러니까 수분변수 이론이라는 게 완전히 우리가 보통의 완전히 고전역학 같은 거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중에 뭘 측정하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측정하면 그냥 되는 건데,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걸 비맥락성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수분변수 이론이 비맥락성이라고 하면, 고전역학과 똑같이 비맥락성이라고 하면, 이거는 곤란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제가 첫 시간에 양자역학 얘기할 때, 벨, 코첸, 슈페커 테오렘이라는 걸 정리라는 걸 잠깐 말씀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뭔지 모르실 건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아무튼 이런 어떤 수학적인 정리가 있어서 비맥락성 이론이라는 건 곤란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역학에 증명된 예측과 일치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맥락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수분변수 이론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국소 이론. 국소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로컬하다는 말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여기서만 관계하지 저 멀리 있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라는 것이 우리 상식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래서 그러한 국소적인 이론,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여기하고만 관련이 있지 멀은 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론이 놀랍게도 그러한 수분변수 이론 역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벨의 부등식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수학적인 정리가 있는데, 벨의 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위배한다는 그런 문제, 만족하니 위배한다는 문제에서 국소적인 이론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수분변수론이 다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 비국소적인 이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저기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면은, 양자역학은 그걸 사실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어쨌든 인정하면 수분변수 이론이라도 그걸 인정한 이론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그거는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론이 있거든요. 비국소적인 수분변수 이론이 아주 유명한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보험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 이름인데, 데이빗 보험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 체계인데, 이거는
수분변성을 이루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아니라 완전히 고전역학 이론입니다. 고전역학인데 양자역학의 모든 결과를 완벽하게 똑같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이. 그러니까 고전역학인데도 불구하고 양자의 결과를 그대로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보험의 이론입니다. 보험의 이론.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뭐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죠. 어떤 건가.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SUC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SUC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의 약자일까요? 약자입니다. 영어의 약자인데 SUC 이게 머민이라는 이제 뭐 코넬대 교수하고 파인만은 많이 아시죠? 뭐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SUC가 뭐의 약자냐? 영어입니다. 뭐의 약자냐? Shut up and calculate. 우리말로 번역하면 닥치고 계산이라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닥치고 계산이나 해라. 이게 이제 뭐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현재 그 이공계에서 배우는 양자역학 해석 방법이죠. 그러니까 무슨 해석이 뭐고 다 생각만 닥치고 하지 말고 그냥 계산만 해라. 실행 이퀘이션만 풀면 된다. 실행 방정식만 풀어서 결과만 얻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오는 내려오는 그런 해석입니다.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내려오는 해석, 그동안에. 내려오는 해석이고, 이제 새로운 해석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 해석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자역학을 다 말씀드리고 나서, 다른 것들을.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려오는 해석들을 이 정도가 잘 알려져 있는 해석들이고, 이것들이 다 조금씩 이렇게 좀, 하여튼, 이게 아주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사실 해석들이 보면 다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저 국소 이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핵심적인 생각인데, 이건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자, EPR 생각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 실험. 그러니까 생각 실험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thought experiment인데 뭐냐면 실제로 안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실험 상황을. 실제 하기는 어려우니까 못하겠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데 여기 EPR이 뭐냐? EPR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이 세 사람.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라는 세 사람 이름을 따서 EPR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건 무시하셔도 되고 자, 여기 전자를 그러니까 전자를 한 쌍, 두 개, 짝을 든 전자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만드는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빛을 이제 이 페어 크리에이션이니까 짝 만듦이라는 게 있어서 비달을 없애버리고 대신에 전자 한 짝을 만들 수 있거든요. 한 쌍을. 그런 식으로 전자를 한 쌍을 만들어서 하나는 이쪽으로 쭉 보내고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쭉 보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갑순이가 이 전자를 받을 거고 오른쪽에는 을순이가 이제 전자를 받을 겁니다. 한 짝이니. 근데 이 전자를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전자 한 짝을 전자 두 개인데 전자 두 개의 토탈 스핀이라고 하는 건 전자 두 개의 스핀 값 아까 말하면 뭐 비유하자면 전자가 자전한다고 비유하시면 되겠고 전자 하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전하고 하나는 이제 왼쪽으로 자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만들 때. 그러면 오른쪽 자전하는 건 플러스 2분의 1이고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자전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합치면 전체 스핀은 이제 0되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갑순이한테 보내고 하나는 이제 을순이한테 보낸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갑순이가 여기 자기가 받은 전자의 스핀을 측정을 하거든요. 이 전자의 자전을 측정한다는 얘기죠. 뭐, 비유하자면. 그 자전 측정하면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플러스 2분의 1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되거나. 그런데 만약에 갑순이가 측정하니까 플러스 2분의 1 됐다. 그러면 을순위는 측정 하나마나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1일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두 개의 짝을 만들 때 전체 스핀의 합이 0 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애당 저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만일에 갑순이가 측정했는데 마이너스 1을 얻었다면 을순위는 보나마나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완벽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상관관계라고 이걸 서로 관계가 완벽하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느냐?
뭐라 하냐, 이걸 우리가 양자 얽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퀀텀 인탱글먼트 얽힘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이놈하고 이거하고 서로 얽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얽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얽혀 있는 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가 갑수냐 을순이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갑순이는 한국에 있고 뭐 을순이는 아프리카 정도가 아니라, 갑순이는 지구에 있고 을순이는 저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어도 되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얼마쯤 거리되는지 혹시 최 감독님 아시지 않나요?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아니 지금 저 양자 얽힘 실험을 그 우주 정과장에서까지 가서는 했다고 들었거든요. 뭐 할 수 있죠. 예. 네. 요새는 하니까. 옛날에 아인슈타인 때는 할 수가 없었으니까 생각으로만 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멀리 떨어지게 하는데, 그런데 둘이 완벽한 상황에 있다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 구슬 하나, 파란 구슬 하나가 있었다고 치고, 하나를 이제 을순이한테, 갑순이한테 보내고 하나 을순이한테 보냈다고 치면은, 그래서 갑순이가 딱 보니까, 아, 내가 빨간 거구나. 그럼 을순이 보나마나 파란 거였겠죠. 그리고 갑순이가, 아, 내가 파란 거구나 하면 을순이는 안 봐도 그냥 빨간 거 아니까, 거기도 상관관계가 완벽하겠지만, 문제는 이게 그게 아니고, 갑순이가 이 전자의 스핀을 측정하기 전까지는 스핀 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결정된 게 아니라, 포개진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기 깔 때마다 다른 거잖아요. 깔 때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지금 빨간 구슬, 파란 구슬은 미리 결정된 거죠. 이건 그게 아니고,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죠. 포개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결정되는 게 아니고, 포개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순이가 이걸 측정하는 순간에 고유 상태로 갑자기 바뀌는 거죠. 그러면 황당한 게 뭐냐? 갑순이가 딱 여기서 측정해서 이게 원래 플러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포개져 있는 거에 있다는 건 뭐 그렇다 치고, 이것이 측정해서 딱 하니까 둘 중에 하나로 딱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건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얘만 바뀐 게 아니라, 갑순이가 바뀌는 순간에, 갑순이의 전자 바뀌는 순간에, 을순이 전자도 갑자기 그때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측정 안 했어도.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뭐 여기랑 저기까지라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북극성에 있는데, 북극성까지 거리는 옛날엔 1000광년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한 600광년이라고 좀 줄었어요, 이게 거리가. 맞나 보네. 네, 그리고 안드로메다 같으면 한 230만 광년이니까, 230만 년, 빛으로 가도 230만 년인데, 이게 순간적으로 바뀌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측정 순간에 갑자기 바뀌니까, 우리가 그거를 양자 얽힘이라고, 이걸 뭐라 하냐, 이걸 바로 우리가 비국소성이라고 하는 거죠, 비국소성. 아주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비국소라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 썼네. 비국성이라 부르는 거죠. non-local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갑순이한테 있는 게 빨간 건지 파란 건지 깔 때 내가 파란 거면 을순이한테는 100% 확률로 그렇죠. 빨간 거고. 그건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거니까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해져. 근데 문제는 이제 깔 때마다 빨간 게 나올지 파란 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뭐로 결정이 되든 간에 을순이한테는 정반대 있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결정되는 순간적 가치. 동시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거 가지고 뭐 양자 통신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쟤네 둘을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빨간색인지, 야 나 빨간색이니까 너 파란색 돼야 돼. 아니, 나 파란색이니까 너 빨간색 돼야 돼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쟤네들끼리.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속도로 아는데. 그죠. 빛은 아무리 빨라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밖에 못 가는데, 그러니까 안드로메다에 가려면 230만 년이 걸려요. 근데 이거는 순식간에 그냥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첫째 하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양자 얽힘이고 비극성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것이 상대성이를 위배하는 거 아니냐. 상대성이라는 건 빛보다 빠를 수 없다 했거든요. 위배하지 않습니다. 왜냐? 상대성을 이루어서 말하는 건 빛보다 빠를 수 없는 건 우리가 신호를 얘기하는 건데, 신호. 이건 신호가 아니거든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을 위배하지는 않아요.
정보 전달 불가능하거든요. 아니, 이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전에 그런 거를 봤거든요. 얘랑 값으니까 E1하고 E2하고 이제 얽힘 상태고, E2하고 또 E3하고 얽힘 상태를 만들면 결과적으로 E1하고 E3하고 같은 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로 신호를 주고 받는다. 아니 그거는 하여튼 전체가 다 얽힌 상태에 있는 거죠. 하여튼 뭐 네. 모든 건 상관이 없이. 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얽힌 상태라는 거는 전체가 말하자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전체가 하나의 개체로서 네. 하나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양자 얽힘이라는 게 하나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전체 상태가 그냥 하나의 상태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가 아인슈타인 이게서 아인슈타인 이 논문을 낸 거가 이러니까 양자역학은 틀렸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데 어떻게 비국소성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양자역학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논증이었죠. 사실은. 그게 바로. 이게 믿을 수 없다 이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거 하나가 우리가 측정을 만일 하면은 뭐 값순이든 무슨 측정을 하면은 그러면 얽힘 상태가 바뀌게 되는 거냐. 얽힘이 말하자면 얽히지 않은 걸 얽힌 상태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로 결정되니까. 그러면 그게 정말 흥미로운 건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만일에 계속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혼동스러우실 테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양자 제논 효과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물을 이제 냄비에다 넣어갖고 물을 끓이는데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그 고유 상태 딱 되지 않겠습니까? 측정에. 그럼 물이 안 끓는 상태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측정을 또 조금 이따 또 하면은 또 물이 안 끓는 상태가 계속 있을 가능성이 크죠. 계속 측정을 하면 계속 물이 안 끓는 상태로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안 끓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계속 측정을 하면은. 끊임없이 측정을 하면은. 측정을 안 하면 이제 막 끓을 텐데 아마도. 그런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양자 제논 효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그런 이상한 일이 굉장히 생기는데 자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사실 그 문제가 어린애가 자라면서 우리가 의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마 그거가 비슷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게 퀄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감각지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인슈타인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국수성 원리에 입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 이게 전체적으로 뭐 엄청난 멀리까지 같이 얽혀서 그 영향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국소성 원리라고 합니다. 로컬리티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의 생각인데 이렇게 하면은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국수성 원리를 우리가 전제하고서 만일에 이론들을 만들어내면 해석을 만들어내면 아까 수문변수 이론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표준의 양자 역학하고 어긋난 결과를 만일 줄 수 있는가? 어긋난다고 하면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러다 다 똑같다고 하면 우리 검증을 못하죠. 실험을 아무리 해봤자 저들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 그러다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일에 표준의 양자 이론하고 이렇게 국수성 원리에 입각한 그런 아까 수문변수 이론하고 서로 다른 결과를 줄 수가 있다면 그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어느 게 옳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벨이라는 사람인데 벨이라는 사람이 그 답이 그렇다고 그게 바로 벨의 부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벨이 사람 이름인데 벨이라는 사람이 사실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벨이라는 사람이 저는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기 때문에 전 노벨상을 받을 만하다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좀 젊어서 타결한 바람에 노벨상을 죽은 사람은 안 주니까 해서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하고서 그래서 이거가 이제 유명한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뭐냐면은, 그러니까, 조금 제가 해야 되겠네요. 자, 이걸 실험적으로 검증한 것이 바로 벨의 부등식을 만족하느냐 아니면 위배하느냐 하는 건데, 이거 잠깐 이제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겁니다. 실험을 해보면은 언제나
양자 이론이 이겼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양자 이론이 예측한 게 맞고, 이런 그 국소성에 입각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생각에 입각한 그러한 이론 체계하고는 어긋난다는 거, 실험을 해보면. 그거를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실험이 굉장히 어려운 실험이고 여러 문제가 많아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에 한 실험은 굉장히 정밀하게 잘했기 때문에 뭐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소적 속면수 이론은 이제 있을 수 없다는 걸 한 겁니다. 이게 뭐 이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받았죠. 사실은 이 실험을 가장 잘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노벨상을 몇 년 전에 받았는데, 그래서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결론만 얘기하면 이 베르부등식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베르부등식이 뭐냐면, 양자 이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실험을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수분 변수를 우리가 국소적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그 빨간 구슬, 파란 구슬처럼 미리 결정돼 있었다라고 간주하고, 그리고 이론을 만들어서 하면은 그 결과가 이제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걸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벨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양자 이론 쪽이 맞다는 겁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면. 그래서 그랬는데, 자, 재밌는 건 그러면 이제 아까 최 감독께서 질문하신 게 의문은 이거였었죠. 그러면 이거죠. 빛보다 빨리 전달한다는 얘기냐, 신호를. 뭐 안드로메다까지 가더라도 순식간에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자, 보시면은 이 양자 이론이라는 거는 비국수적이지만 비국수적이 아니라 상관관계가 비국수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건 서로 상관관계가 비국수적이라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파동함수가 무너지는 게 비국수적이라는 얘기지, 비교적 통신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걸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통신이라는 게 바로 정보 교류인데, 이걸 통해서 정보를 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양자 얽힘을 통해서 정보 보내는 건 방법이 없어서 비국소적으로 순식간에 통신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신호를 전달된다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상승에 위배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상승론이 오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서.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통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보를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상관관계가 비국수적으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상황 자체가 비교적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대상, 하나의 개체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뭔가 조작을 해서 신호를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를 보낼 수는 없다라고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가 파동함수가 무너지는 순간에 다른 쪽도 파동함수가 무너지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갑순위, 을순위에서 EPR 실험에서 을순위가 딱 보니까, 을순위가 어떤 특정을 해야지 알죠. 하여간 자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다. 근데 이것이 갑순위가 플러스 2분의 1 측정해서 이게 나온 건지, 아니면 갑순위 측정 안 했는데 내가 먼저 측정해서 나온 건지, 그걸 알 방법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정보는 고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전적으로는 빛보다 빨리 갈 수 없는 거죠. 그 정보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양자 통신이라고 하는 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고전적으로 정보를 줘야 됩니다. 빛보다 빠르지 않게, 언제나. 그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했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아느냐고요. 쟤들끼리는 그 하나의 계에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미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결과로는 얘네들이 마치 서로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죠. 뭔가 불쾌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보험의 이론이거든요. 보험의 이론. 보험. 그거 잠깐 말씀드리죠. 잠깐만. 자세한 건 좀 수식은 제가, 그게 뭐냐. 이른바 국소적 수분변수 이론은 안 되지만 비국소적 수분변수 이론은 가능합니다. 이게 데이비드 보험인데, 데이비드 보험이라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상당히 참 놀라운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업적도 많이 냈어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보험 아로노프 효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 사람도 사실은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죠. 당연히. 이 사람은 근데 미국에서 활동했다가 미국에서 쫓겨났거든요.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대학도 쫓겨나고 자리를 못 구해서 결국 이 사람이 브라질로 갔는데, 브라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 영사관에 갔더니 거기다 여권을 압수당해서 무국적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브라질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어떻게 있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그 다행스럽게 나중에 여러 해 있다가 영국으로 가서 이 사람 정말 탄압을 너무 받아야 되는데 탄압을 안 받아서 훨씬 더 좋은 연구를 더 업적을 많이 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영국에서 결국 타계했는데 동성애자인가요? 네? 동성애자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 네. 빨갱이. 빨갱이로 몰려서. 그렇거든요. 그 미국에서 유명했던 메카시즘, 거기에 걸린 거거든요. 메카시즘 걸려서. 이 사람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그래서 오펜하이머의 영화 보셨으면 오펜하이머 마지막에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핵폭탄 만드는 거기에 이 사람이 사실 아인슈타인이 이 사람 굉장히 이제 잘 봤기 때문에 아인슈타인하고 가까웠죠. 잘 봐서 추천을 많이 했어도 아인슈타인도 사실은 엑스파일에 있어갖고 이제 아인슈타인도 걸렸으니까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워낙 유명하고 노벨상도 받았으니까 못 건드렸지만 이 사람은 이제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더 조금 이게 더 젊었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 완전히 대학에서 쫓겨나고 맨하탄 프로젝트 못 들어갔고 그래서 결국은 브라질로 갔다가 거기서도 하여튼 고생을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빨갱이도 아닌데 사실은 하여튼 메카시즘 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흥미로운 거는 저는 이 사람 상당히 참 흥미롭다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동아시아 사상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생각이. 동아시아 비슷해서 저는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는데요. 이 사람에서.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문학 공부할 때 이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이 사람에서 사실 미국의 원주민하고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고 미국 원주민한 게 우리가 흔히 인디안이라고 하지만 인도 사람이 아니니까 인디안이 아니죠. 미국의 원주민, 선주민, 정말 미국인하고 교류를 많이 했고, 크리슈나 모티라는 인도 사람, 그 다음에 달라이 라마, 이런 사람하고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상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 사람이 만든 이론에 비하면 뭐냐면, 이건 이제 고전역학을 만들었습니다. 양적하고 똑같은 결과를 내는 고전역학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여기 어떤 소스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알갱이를 이제 보내는데 하나는 일로 가서 거울에서 일로 가고 또 하나는 이제 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만나서 간섭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이렇게. 그래서 한 경우를 따서 뒤로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갱이를 하나만 보냈다고 치면은 하나만 보냈다 치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한 경우를 따라 갔을 것 같은데 하나만 보내서 한 경우 보내면 근데 문제는 그러면 만일에 이걸 갔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요 놈을 여기다 놓느냐 안 놓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요 놈을 놓으면 간섭이 생기고 안 놓으면 간섭이 안 생기는 거죠.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경우를 따라 간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데도 다른 거리 있고 없으면 영향을 받거든요. 간섭 무늬가 생기냐 안 생기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알갱이가 만일에 일로 갔다고 치면은 어떻게 여기 거울이 있는 점인지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알갱이가. 이게 바로 넌로컬 비급 소송의 문제는 똑같은 거죠. 바로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알갱이가 어떻게 알까 하는 건데 이거를 보험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고전역학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힘이 존재한다. 특별한 힘이 존재해서 현재 양자힘이라고 부르는데 틈이 존재해서 알갱이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은 좀 굉장히 특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역학의 어떤 결과는 고전역학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근데 양자역의 결과를 그대로 나오도록 묘하게 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결과 그대로 고전역학인데도 불구하고 묘한 힘을 집어넣어서 양자역학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 것이 보험역학입니다. 보험의 이론인데 아주 기발한 생각이죠. 사실은 기발한 생각인데 거기다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마칠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보험의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드브로이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드브로이가 뭐냐면 파동, 그러니까 이게 물질파라 그래서 전자라든가 양성자 같은 것도 파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건데 그럴 때 드브로이의 원래 생각은 파동함수라는 게 뭐냐면 바로 알갱이를 움직이는 거에 어떤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물질파라는 거는 알갱이가 움직이는데 거기에 안내자, 가이드, 길잡이 역할을 하다. 그래서 그게 길잡이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파일럿 웨이브라고 하는데 보험이 여기서 이제 이걸 좀 더 발전을 시켜서 히든 숨은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식은 다 잊어버리시고 힘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뭐만 보시면 되냐면
이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힘이 묘하게 작용을 해서 양자 힘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힘하고 완전히 다른 뭐 중력이니 뭐 전자기력이나 다른 희한한 힘이 존재해서 그 힘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겹칠 틈이거든요. 뭐 이렇게 하나가 나왔을 때 일루도 가고 일루도 가서 여기서 이제 간선분리를 만드는데 얘가 파동으로 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얘는 완전히 고전역학적인 알갱이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경우로가 아주 희한하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희한하게 가게 돼서 여긴 많이 오니까 여기는 밝아지고 이렇게 안 오는데 좀 어두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상한 경우로를 가지도록 희한한 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 그 힘이 어떤 힘이냐 하는 건 다 수학적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따르면 이렇게 묘한 힘이 존재하게 돼서 거기 딱 맞춰져서 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알갱이들이 거기 맞춰서 입자를 파동처럼 보이게 하는 힘이 말하자면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입자에 철저하게 입자긴 입자인데 힘이 묘하게 작용해서 마치 파동처럼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힘이 작용하게 한다는 거를 그렇게 맞춰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핵심이 뭐냐면 근데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 표준의 양자 이론하고 이 보험의 이론하고는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한 모든 물량에 대한 결과가 완전히 같아요. 그에 따라서 실험을 통해서 어느 게 맞다 들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실험을 모두 만족스러우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자, 양자이론은 간단하거든요. 근데 개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상태 무너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건데 보험이론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계산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계산이. 복잡하지만 개념적으로 어려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논리적인 모순은 없거든요. 무너짐이란 가설이 필요 없으니까. 무너지지 않으니까 상태함수가 여기서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핵심 차이점이 이겁니다. 핵심 차이점은 파동하면서 정말로 무너지는 거냐 안 무너지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 차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래서 보시면은 표준의 양자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코펜하겐 해석이라 부르는 표준의 양자 이론은 뭐 간단해서 실용적으로는 좋죠. 뭐 계산 쉽게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개념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분명히 불완전합니다. 뭔가 모순이 있거든요. 명백하지 않아요. 분명히 잘못된 게 있거든요. 분명히. 이게 설명을 못 하니까. 근데 보험역학은, 보험의 이론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개념적으로 완벽하고 모순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 이론이 표준이 안 됐고 이게 표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겠냐 이거죠. 왜 그러냐. 네?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이 항상 진실로 되는 게 아니니까. 진실이 이기는 게 아니니까. 이건 물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론을 보통 다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거죠. 양자이론 굉장히 간단한데 보험이론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죠. 정말 복잡해요, 일단. 그러니까 실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첫째. 결과는 똑같은데. 그리고 뭔가 숨은 변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아까 좀 전에 했듯이 이렇게 드브로이의 어떤 파일럿 웨브, 그러니까 길잡이 파동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 알갱이가 움직여 가지만 반대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우리가 작용 반작용 같은 게 좀 어긋나거든요. 그게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양자함이라게 이상한 힘이 존재해서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가 바로 넌로컬하거든요. 이게 바로 어떻게 해서 이게 넌로컬 비국소적으로 만들어주느냐. 요 양자힘이 비국소적인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비국소의 핵심이 양자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힘인 거죠. 보통의 힘하고 다른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의 힘 무슨 전자기임이라든가 강상하 적용, 약사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힘의 의미가. 그래서 상당히 이상한 힘인 거고. 양자 수준에서만 작용하는 특별한 힘이 있다라고 가정을. 아니, 양자 수준이 아니고 이것도 양자역학이, 그러니까 보험역학도 모든 데 다 적용되는 거죠. 모든 우리 일상에도 다 적용되는데, 일상에는 적용해봤자 계산하면 양자힘이 거의 계산하면 실제로 사실상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일상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원자 같은 작은 세계에서는 양자힘이 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일상 세계에다 양자힘을 계산하면은 우리 일상의 크기에 비하면 사실상 없는 거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보통 고전역학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모든 게 다 일관적이고 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 논리적으로. 근데 아무튼 이렇고,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되게 보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표준이론이 훨씬 더 먼저 나왔고, 이제 이 보험이론은 더 나중에 보험이 생각해낸 거니까 하던 걸 그냥
이렇게 더 복잡하게 이렇게 바꾸냐. 이게 편한 게 좋지. 편한 땅이 뭐냐? 바로 SUC로 되는 거죠, SUC. 닥치고 계산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냐. 이게 제일 편하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닥치고 계산.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건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더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는데, 양자각에 따르면,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자, 지우개라든가, 양자가 과거를 그러면 말해줄 수 있는가? 우리가 과거를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양자각의 현상 중에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과거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상한 일도 생길 수 있고, 등등등 굉장히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겨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멋진 해석이 바로 서울 해석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해석은 아마 다음 주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 제논 효과라고 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을 아무리 끓이려고 해도 계속 우리가 측정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물이 영원히 안 끓을 거다. 그런 이상한 문제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오늘 질문 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수식 같은 것도 사실 필요 없고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었죠.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실은. 상승 이론도 그렇고 양자각도 그렇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하도 이상하니까, 얘기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몇 차례에 걸쳐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면 웬만한 물리학자보다 훨씬 더 양자각을 잘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